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밤새 들어온 전황 알려드릴 텐데요. 헤르손, 남부 지역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에게 탈환될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임박했는데요. 헤르손 전선, 지금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에 집중하느라고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프리패스, 하이패스로 그냥 쑥 뚫려서 크림반도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까지 탈환할 거야 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도보가 쌓여질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이거 돈바스 해방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런데 해방전쟁이 아니라 식민전쟁. 즉 식민전쟁이 뭡니까? 거기다가 수탈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완장 채워서 소수의 앞잡이 앞세우고 딱 지금 제국주의 식민전쟁처럼 가고 있는 돈바스, 그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현대판 로빈훗이냐? 지금 이지움 서쪽 숲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중강습여단이 어마어마한 이 숲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전황지도가 조금 색다릅니다. 이 전황지도는 그동안 매일 올려드렸던 그 친구가 오늘 안 올려서 다른 스타일의 지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전황지도는 SNS를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인근에 포격 경보가 울렸어. 뭐 공격 헬기가 출몰했어.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취합해서 이런 경보를 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이지움 이쪽에 경보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리고 도네츠크에서 나가는 이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쪽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경보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만큼 러시아군의 포격이 엄청나게 있다. 그리고 하르키우 포격전 보면 여기에 헬리콥터 마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헬리콥터들이 공격 헬기들이 출몰해서 이 하르키우를 때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카모프 52 공격 헬기 또 격추당했습니다. 자, 이런 전황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전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력은 전일 대비 200명 더 사살했고요.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13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다련장 로켓 3문 격파, 전투기 1대 격추, 그리고 공격 헬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를 가지고 뭐 장비 격추나 뭐 격파 이런 건 좀 적습니다. 병력은 조금 더 많아졌고요. 이런 장비 외에 어떤 그 보병끼리의, 왜냐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시가전이 워낙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보병끼리의 전투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국경 밖에 브란스크, 이 쿠르스크 이 지역에서 제1전차군을 재편성하고 있다. 제1전차군은 개전 초기부터 키우 때리다가 박살났고, 그리고 이줌 선봉부대에 섰다가 박살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쿠르스크 쪽으로 완전히 빠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1전차군이 다시 재편성하고 있는데 그럼 장비는 어딨냐? T-62 전차하고 80년대에 만든 T-80 전차 중에서 아주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즉 반도체 같은 거 안 집어넣어도 되는 초기형 T-80BV 이런 거를 중심으로 지금 제1전차군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1군, 3군 하듯이 그 수십만 명 단위의 부대는 아니고 이거 해봐야 우리의 사단급보다 조금 더 큰 이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초에 키우를 때리러 들어갔던, 또 두 번째로 이지움 때리러 들어갔던 그때의 전력하고는 많이 이제 처질 것이다. 왜냐? 일단 신병으로 구성되죠. 예비군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그나마도 적어서 전차 한 대에 3명이 타야 되는데 2명만 태우죠.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 이 신형 전차가 없어서 구형 전차를 주죠. 뭐 그래서 위력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강하겠죠. 러시아가 체르니우, 수미 도심에 대규모 포격을 진행 중이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매일 하는 말이지만 여기 있는 방어병력 빼서 세베로도네스크 쪽으로 돌리지 마. 이런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방어전에 항공 전력을 집중 투입했다. 공격 헬기들이 집중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포격으로 맞서기에는 포탄도 좀 적고 이러니까 이제 공격 헬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 화포, 포탄
이 상당 부분, 대부분을 전부 세베로도네츠크, 왜? 세베로도네츠크 조금만 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직결시키고 있으니 나머지는 그냥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베로도네츠크가 이 러시아군의 포병을 완전히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때리다가 결국 카모프50이 또 격추당했습니다. 정말 카모프50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격추 많이 당하네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지움과 리만 일대에서 병력 재편성 노력 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이쪽에서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또 계속 녹아내려가니까 그런 녹아내려가는 부대들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세 개를 하나로 합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편성하면서 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81 공중 강습여단이 이지움에서 교란전 하는데 완전히 로빈훗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세베로도네츠크 시가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업단지 지역에 장악을 하고 맞서고 있죠. 그 공업단지 지역, 아조트 단지를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포격을 때리고 있다. 정말 이 포병 화력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적다, 약하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빨리 뭔가 좀 특단의 대책, 이 포병 화력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 외곽의 크레미나, 북쪽에 있죠. 그 크레미나에 야포 80문을 증강했는데 엄청난 거죠. 80문이면 뭐 한 5개 대대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전력인데 그걸 크레미나에 갖다 놓았으니 이거 세베로도네츠크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우려가 듭니다. 80문, 이 80문 일제 사격하면 3발 효력사 하면은 240발의 포탄이 떨어질 텐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의 병력을 물리고 포병 공격을 강화한다. 이제 병력은 부족하고 포병은 넘치니까 포병으로 좀 때리는 거죠. 그래서 병력이 좀 빠지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바흐무트 맞은편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포파나야 지역이죠. 러시아가 포파나야 돌출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포병 화력으로 때리고 병력은 좀 뒤로 빠지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 포파나야 돌출부의 3개 정착촌을 탈환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주장이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금 한 발 뒤로 뺍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를 포위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서 8km 지점까지 들어왔다. 그 말은 도시로 들어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중심부라는 것은 시청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헤르손이 탈환될 시기가 코앞에 왔다 라는 것이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장교들이 정말 찌질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점령지, 이제 철수 앞뒀죠. 헤르손, 자포리자 이런 데서는 철수를 앞두고 있는데, 자, 저는 이거 이 군수 수송부대장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요. 자, 차를 몰고 들어와서 여기서 뭐 각종 장비 내려줍니다. 트럭에다 싣고 왔죠. 그런데 돌아갈 땐 트럭이 빈차로 갑니다. 그걸 빈차로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미국상이라든지 이 농장에 들어가서 그냥 뺐든지 아니면 시세의 60, 70%밖에 돈을 주지 않고 사와서 싣고 간다는 겁니다. 강탈하는 거죠. 그냥 강제로 그냥 시세 60, 70% 내놔 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크림반도로 가지고 가서 이 해외로 팔다가 미국한테 걸린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약탈해 가지고 팔고 이거 되는 거야? 하고 미국이 경고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완전히 제국주의 식민정책하는 거 똑같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군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쌀 빼갔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지금 21세기에 러시아가 하고 있다. 라는 이 전선 상황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동부전선에서 큰 인명피해를 입고 전투력 복원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집은 물론 다양한 유인책을 선전하며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분노만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자포리자, 돈바스 지역 점령지를 통제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극심한 인력난 때문이라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동부표준시 6월 13일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헤르손과 마리오폴 등 주요 도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점령지 안정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비협조로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오폴의 시신 수습 작업, 길거리 청소,
등의 자백에 동원할 인부를 모집하며 월급여 1만 루블, 한화 약 22만 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모집 공고가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마리오폴 복구와 시신 수습 작업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트로 앤드루센코 마리오폴 시장실 선임 고문은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러시아는 급여 대신 식량 공급을 약속하며 인력을 모으고 있다라며 러시아는 노동력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구호물품을 이용해 주민들을 노역에 동원하려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식량과 의약품 공급 유인책이 먹히지 않자 점령지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은행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며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점점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며 러시아와의 접촉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러시아의 강제 징집과 구인 정책을 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령지의 러시아군이 급여와 식량 등을 충분히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 협력할 경우 거주지가 아닌 다른 격전지 헤르손이나 세베로도네츠크 같은 전장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17세 이상 65세 이하 남성을 강제 징집해서 세베로도네츠크와 헤르손 등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선의 선봉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경찰을 증원한다며 선발한 인원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헤르손 등 타 점령지의 치안 유지 임무나 파르티잔 소탕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는 전쟁 전부터 친러 지역이었던 도네츠크 지역 민심을 급격히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반러 정서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해방 대상이라던 돈바스 지역 주민을 말살시킬 기세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전형적인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리오폴, 완전히 그냥 도시가 박살났죠. 그리고 길거리에는 시신이 넘쳐나고 있고 지금 여름 되니까 썩어가고 있죠. 그걸 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인부를 모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원해봐야 돈 저거 준다고 해놓고 안 줄 것 뻔하고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괜히 오늘 자 여기 치우는 날이에요 하고는 버스에 태워서 헤르손 또는 세베로도네츠크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특수군사 작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주와 이 도네츠크주 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 이래서 러시아가 민심을 완전히 잃고 있다. 심리전 하기 위해서 하얀 트럭에다가 고물품 잔뜩 싣고 와서 나눠주는 척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더 크게 와이드하게 찍힌 영상 보면 그 옆에서는 반러 시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구호 물품조차도 65세 이상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노약자 제일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약자한테는 안 준다. 왜? 지들은 어차피 노동력도 없는데 그거 주면 뭐해? 굶어 죽든지. 자, 이게 바로 러시아의 진짜 얼굴이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러시아를 마치 무슨 지구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로 오인하고 있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새로 징집한 신병과 예비군 병력으로 구성된 증원 병력을 이지움 측선에 투입해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세를 준비하던 러시아군의 측면을 우크라이나군이 강타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의 러시아군이 지형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80일 공중강습여단을 투입해 이지움 서쪽에서 러시아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러시아군의 슬로반스크 공세 준비를 저지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지움 서쪽을 방어하던 제80일 공중강습여단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러시아군의 공세가 주춤한 틈을 타 대대적인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전선에 투입됐는데요. 포병과 경보병의 기막힌 팀워크로 이지움 일대의 러시아군에게 주야 연속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즈움에 집결한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경보병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지움 서쪽에 남북으로 15km, 동서로 22km 크기로 광활하게 펼쳐진 울창한 숲 때문인데요. 이 지역의 지리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항공기나 드론 정찰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유지하면서 각지에서 러시아군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진입도로가 얼마 없는 이 지역은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고 항공정찰이 제한되어 포병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익숙한 지형에서 보병과 자주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숲으로 들어오는 러시아군은 물론 이지움 일대에 집결 중인 러시아군 탄약 집적소와 유류고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숲 전체를 불태울 기세로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고 있지만 숲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며칠째 계속되는 습한 날씨와 잦은 비 때문에 화공도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숲을 제압하지 못하면 M03 도로 축선의 측면을 계속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지움 숲 전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숲이 남아있는 한 숲을 이용한 전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겨우 끌어모은 병력으로 공세를 준비하던 러시아군 상당히 골치 아파지게 되었습니다. 자, 야간에 주간에 계속 때립니다. 이 숲속에서. 이 숲이 얼마나 크냐.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지움이 여기 있어요. 이지움이 있는데 그 양쪽으로 지금 숲이 보이죠. 그런데 이쪽은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지움 서쪽에 있는 이 숲에서 우크라이나군 제81 경보병, 그러니까 공중강습여단이죠. 그리고 영토방위군, 그리고 포병, 이렇게가 엮어서 다니면서 영토방위군들 이 지역 지리를 잘 아니까 그들의 안내로, 그리고는 이제 81 공중강습여단이 주력으로 싸우면서 포병 활약 동원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숲이 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숲 제일 끝에서부터 이지움이 다 사정권에 들어가니까 어디서든지 때릴 수 있지. 바로 코앞에 여기 다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건 어리석죠. 그래서 이 숲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BM-21 다련장 로켓 끌고 다니면서 이 끌고 다니니까 지금 이 정도 되는 숲 같으면 위에서 드론으로 정찰해도 안 보입니다, 이거. 워낙 지금 이 울창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니다 개활지 나타나면 쏘고 또 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러시아군의 BM-27 220mm 다련장 로켓 포대인데 그 포대의 탄약고와 또 전개가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BM-27, BM-27 이런 식으로 지휘장갑차.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이걸 정확하게 좌표를 따고 아까 그렇게 숲으로 다니던 다련장 로켓 동원해서 딱 개활지 나타나면 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군 BM-27 220mm 다련장 로켓 부대 박살내버리는 이런 영상들이 여러 곳에서 각기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로빈 후처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데 이렇게 이지움 서쪽을 때리니까 이지움에서 병력을 재편성하고 집결해서 슬로반스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못하죠. 뒤가 이렇게 잘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군 한 개 부대가 러시아군의 슬로반스크 대대적인 공격을 이렇게 예봉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메인 소식 헤르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시를 포위했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까지 공세 병력이 도착했고 헤르손 시내 파르티잔과 협력해 러시아군을 정신없이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시 방어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남부 전선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모양새입니다. 헤르손주 일대의 러시아군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병력 일부가 도심 중심부에서 불과 8에서 10km 떨어진 지역까지 진출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시를 세 개 방향에서 포위해 공세 축선이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소탕하며 전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 이남에 새로 구축 중인 방어선 투입을 위해 헤르손시 외곽 최전선 방어병력들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전선에서의 병력 열세를 화력으로 보완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 지역 포병 전력이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으로 차출되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낼 전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헤르손시 외곽 8km 지점의 키셀리우카 마을에 도달했고 선발 부대는 헤르손 공항을 넘어 이미 체르노바예우카, 스테파니우카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헤르손에 러시아군 병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탈환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시가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드네프르강 이남의 새 방어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줌밖에 안 남은 헤르손시의 러시아군이 과연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들을 상대로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헤르손시 여기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떨어지면 멜리토폴 그리고 남쪽으로는 크림반도가 완전 하이패스처럼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뜨거 하고 다시 또 재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장갑차 모양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여기까지는 점령했어 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고 여기 이제 장갑차 모양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SNS를 하는 이 오신트 소식선들이 나 여기서 우크라이나군 봤어,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 봤어, 여기서 전투를 했어 라고 한 곳이 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헤르손 중심부가 여기 있는데 바로 코앞까지 지금 우크라이나군 들어왔죠. 이제 시가전 돌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발 모양은 뭐냐, 우크라이나 포병이 이 뒤에 헤르손시 강 건너편에 이 지금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 그리고 보급기지들을 향해서 포격을 퍼부은 이 상황들이 또 오신트 소식통들이 여기서 지금 폭발 엄청나게 컸어.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동원해서 막 때리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보다 10배 이상의 화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러시안 탄 다 썼다. 그래서 기왕 다 썼으니까 이제 나토 탄으로 이참에 바꾸자. 그래서 화포와 탄약을 좀 지원해달라.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줘도 2주면 우리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기왕에 렌드리스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시장해놓은 엄청난 장비들 그리고 탄약들 빨리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헤르손 빨리 점령하고 크림반도까지 쳐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전해드리는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